진짜? 네. 재미없게 해야지. 자, 그러면은 그 페링이 논문을 강독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따로 얘기? 읽을 때 나중에 주거 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그걸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어디 참고를. 자, 주거면제소를 따로 되겠나요? 주거면제를 또 따로 하면 나중에. 우리 공부는 지금 알파벳에서 지금 A, B 정도 나갔어요. Z까지 가려면 지금 그래서 기존 수강생들과 연락해서 그 친구들 피셋 준비 엄청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같이 이렇게 공동 커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수업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수업으로. 핵심 쟁점 정리인데 참고로 여러분 들으셔도 좋아. 이거는 기대는 종로 가서 했으면 참 좋은데 정식 시간 잡고 그러니까 2차 쟁점 정리니까 공부할 때 좀 도움될 거야. 이렇게 국제법의 쟁점 쭉 정리할 때는. 자, 신기능주의 페이지 9쪽입니다. 들어갑시다. 오늘 이거 다 끝내야죠. 그죠? 신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학자가 하스예요. 하스. 어니스트 하스가 신기능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연방주의와 기능주의 결합체다. 연방주의는 유니오니즘, 기능주의는 앞에 배웠던 미트라니의 이론, 이걸 결합한 논리가 신기능주의다. 이는 기능주의 탈을 쓴 연방주의자, 뭐 이렇게 굳이 뭐 비유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지만 기능과 그 다음에 연방주의가 결합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들의 목표는 기능적 수단을 통해서 연방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럼 연방은 통합이고요. 급진적인데 그럼 얘네들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기능주의는 비정적 수단을 통해서 통합하는 거지. 처음에 뭐였죠? 전문적 영역에서 하나하나 다루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야. 동북아 3개 국가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누가 만나야 되겠죠? 지금 기후 되게 안 좋아. 뭐 대기 오늘 뭐 일단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야. 그러면 관련된 전문가 누구겠습니까? 환경 기후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합의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재미 좀 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환경을 좀 이렇게 대기 오염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어. 어디로 옮겨갈까요? 그 다음에 화학 공장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것도 좋고, 약품 좋고, 수질 좋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나는 거야. 한중일, 세 나라가. 계속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만나서 합의하다 보니까 분기효과. 쫙 쪼개지면서 나름대로, 자, 여러 가지, 자, 일단 학습 효과가 걷어지면서 통합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조금 더 레디칼하게, 급진적으로. 이해되시지? 그게 선택하는 게 기능주의예요. 신기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책 통합을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기능적 수단을 통해서 연방적 목적을 수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에 의하면 자 국가 체제 간에는 상호 의존이 증가합니다. 이해되시죠? 서로 간에 자 서로 돕고 도우는 관계 얼마나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와 관료가 이해되시지? 정부와 관료가 협력하고요. 10쪽입니다. 자, 국제 정치 통합을 촉진하는 국내 여건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뭐죠? 이익 집단, 정당, 여론은 정치 집단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는 기능적 집단에 의해서 구축됐지만 지금은 아예 정치 집단이 끌고 나가는 거야. 야, 통합하려면 그래도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집단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미가 10분 자 일단 활용되는 게 신기능주의야. 쉽게 말합시다. 이렇게 밑에서 하나하나 빌드업 시키지 말고 단번에 가는 거야. 통합에 대한 걸 정치적인 리드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국가 통합을 국제체제 간의 정책 상호 의존으로부터 고도의 권위적 의사결정까지 끌어내는 발전된 좀 어렵지만 초국가 정치체제의 변화 과정이다. 이들이 바로 이런 효과를 아까는 분기효과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바로 스피로버, 파급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야. 파급효과는 한쪽에서 재미 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근데 분기효과 비슷한 것 같은데 파급효과는 뭐냐면 여기에서 효과를 본 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텀업이 아니라 자 위에서 하는 탑다운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런 소리조차도 되게 귀에 거슬리네. 그죠? 테이프 소리. 자, 그럼 중요한 게 파급효과야.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50, 60년대야. 그러면 미트라니가 기록했던 기능주의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했어. 너희들이 출중하게 효과에 대한 정확한 계진을 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비정치적인 면을 버린 미트라니의 기능주의에다가 뭐를 가미한다? 정치적인 통합의 의지를 더해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정치적인.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정치로 먼저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신기능주의자들은 어떠한 기능적 수단을 통해서 통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루겠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의식이야. 그래서 하스와 슈미터는 기능적 통합 과정은 어차피 정치적 결정,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치 아까도 얘기했던 빌드업, 그죠? 하나하나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타당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누구다? 정부다, 국가다, 정치 행위자들이다. 그럼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정치 기구부터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연방주의를 되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헌법만 고쳐가지고 통합한다는 급진성은 없고요. 다만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표현한 거야. 그죠? 조금 뉘앙스가 있지. 이러한 방식의 통합 이론은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무슨 기구가 나온다? 정치적 기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ECS 적용 한번 해보십시다. 유럽 석탄 철강, 일단 공동체가 왜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례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업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전부끼리 우리 전쟁하는데 전쟁 자원인 석탄이랑 철강을 우리끼리 통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정치적 맞아. 사회를 끌고 나온 좋아. 아주 적절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사회를 끌고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인 슈만이나 프랑스의 이런 사람들이 야, 관료들 모여봐. 우리 베네룩스 국가들과 서독과 이탈리아에 있는 정부 관료들, 특히 석탄과 철강성에 관심 있는 그 고위급 관료들 모여봐. 그러니까 협의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일단 신기능주의면 기능주의는 뭐예요? 석탄 전문가. 너 광부 대표니? 이리 와봐. 너 프랑스구나. 너는 이탈리아 광부 대표니? 와봐. 탄을 어떻게 캐내야 되니? 이거 논의하는 거야. 다르잖아. 전문가들의 집단과 이걸 리딩할 수 있는 상위 집단은 다르잖아.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신기능주의야. 이걸 강조하는 거. 그죠? 정치적 결정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CSC와 EEC와 이후로 진행하는 과정, 이런 순환 과정을 우리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기능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신기능주의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정치로부터 기술적 업무와 권력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거야. 맞는 말이지. 알고 봤더니 모든 행위는 이런 우리가 사소하게 전문적 영역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들이 간파한 거야. 그렇게 되고 일단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이론에서 드러나는 거야. 통합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지? 정치 엘리트는 아까 했던 슈만 같은 일단 프랑스의 관료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주축이 된 거야.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누가 일단 먼저 움직여야 된다? 우리와 같은 파워풀한 정치 관료들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사고하는 거죠. 쉽습니다. 그러면 통합은 정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정치권까지 들어갔던 국제기구는 통일을 위한 중요한 추진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ECS 괜히 만든 게 아니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쫙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이들의 모임은 누구다? 전문가 모임이 아니야.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야. 그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기능주의가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또 일단 봉착을 합니다. 신기능주의의 기초했던 통합 이론은 통합이 너무 내부 변수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누굴 배제했죠? 상권 배제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 지역권의 배제가 아니라 국가들이 여기 내부에 있는 6개의 나라, 베네룩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주축했던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6개 나라야. 이게 출발 국가인데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뭔가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하지만 누가 뒤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요소는 왜 얘네들이 그걸 중요시하지 않죠? 외부가 뭐예요? 미국, 소련 양극화됐던 시기잖아. 극성 체제를 왜 무시하지라는 얘기야. 극성 안 보이나 보다? 지네들 6개국이 똘똘 뭉치면 뭔가 될 것 같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 남북한이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나? 모르겠어. 했다면 두 나라의 노력으로 되나? 안 되잖아. 러시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있고 일본 있고 중국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너무 외부 변수를 깡 무시했다. 경제적 통합에 머물러 있고 정치 엘리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특수한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감상적이야. 그죠? 야, 우리 통합하면 근사할 것 같지? 뭐 이렇게, 그죠? 결혼 전에. 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 유러피안 드림은 너무 꿈속에 일단 그 기구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환상에 일단 젖어 있는 거지, 그죠? 현실적인 지도력이 없다. 이런 맹 비판을 또 받아요, 그죠? 그럼 기능주의의 차이점은 뭔지 뻔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국가 씨는 기능주의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지. 기능주의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야. 전문가들이 통합해서 올라가는 게 기능주의야. 위에서 쫙 끌어당기는 게 바로 신기능주의야. 서로 차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다. 기능주의가 파급 효과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돼 있지. 물이 위에서 따르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구조 있죠. 그 예쁜 분수나 뭐 이런 거 보면 위에, 아니면 유명한 뭐 와인 파티나 아니면 무슨 일단 결혼식이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와인잔을 이렇게 올려놓고 샴페인을 쭉 따르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근사한가 지저분한가, 바닥을 훑고 내려오니까 지저분하게 느껴져 나. 그죠? 그지? 샴페인 해봤는데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 뚝뚝뚝 흘러오고 보통 그게 바닥을 깨끗하게 보통 컵 중앙을 닦지 바닥을 안 닦잖아, 그지? 아니, 그래요. 하여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파급 효과를 뭐라고 기능주의는 얘기했냐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대. 근데 같은 거. 그냥 뭐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냥 너무너무 순조롭게 이어진대. 너무 낙관론이야. 근데 신기능주의는 그거 아니에요. 파급은 정적 의지가 필요한 거야. 요 한 분야에서 다른 필드로 넘어가고 또 다른 필드로 넘어가려면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대.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술적 비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경험하고 관찰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분야의 통합을 의도가 중요한 거야. 작심하고 의도. 그냥 샴페인잔 위에서 흘려내리면 밑에 있는 잔까지 일단 채워질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 그죠? 새로운 중심체가 형성돼서 충성심이 전이 됨으로써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죠? 충성심이 전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구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이 생기는 거야. ECSC에. 국가들이 그래서 6개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ECSC에 새롭게 헌신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프랑스인이야, 이탈리아인이야, 그다음 국가 중심성에 일단 매몰됐던 애들이 다 새로운 기구에 대한 일단 감정으로 전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을 만한데? 얘를 의지할 만한데?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일단 또 하나는 통합의 주된 행위자의 시각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주의는 우리 세 개 배웠어요. 유니언이즘 연방주의야. 연방주의는 정부를 통합의 주된 행위자. 이거 외우셔야 돼.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그룹인데 전문가애들이야. 근데 신기능주의 누구다? 관료들이야. 엄밀히 다르잖아. 아니, 관료와 국가는 똑같지 않나요? 달라요. 관료 스스로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게 신기능주의면 정부라고 하는 통합된 성격을 강조하는 건 연방주의니까 다른 거야. 즉 신기능주의는 기술적 통합과 정책 통합 사이의 매개 변수로서 그냥 전문 기술자가 아니라 통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정치 집단들이야. 압력 집단 또는 정당 또는 정부기관이야. 이해되시죠? 다시. 기능주의는 누구다? 아까 얘기했던 석탄 전문가, 그 다음에 철광석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야. 반면에 신기능주의는 뭐죠? 일단 전영 씨, 정치 집단은 뭐가 있습니까? 정당. 또 공무원들. 그거보다 시위할 때 주로 노조? 좋아. 이익단체가 있겠죠. 이익단체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교원 되시면 외교원들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사 사장 같은 거. 뭐야? 뭘 노리는 거야 도대체 석탄공사 사장 이거 노리는 거야? 외교관이? 외교관 퇴직하면 그냥 연금 받아야지. 뭔 소리야. 연금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익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익집단 돼가지고 우리 외교관들의 노후, 그 다음에 연금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지. 그치? 시위도 하고. 우리 연금이 이게 뭐냐?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대사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그 나라의 정쟁에서도 우리가 노출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한테 대접이?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익집단이야.
이익 집단도 정치 집단이고 또 뭐에 있습니까? 언론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이들이 주도 역할을 하는 거야. 다르지. 전문가와 달리 이들이 정치 리더가 돼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신기능주의예요, 그죠? 그리고 굳이 따지면 다국적 기업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국적 기업은, 사적 기업은 여기서 제외.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자, 일단 정부기관 등의 관과 민의 엘리트가 명분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왜 도움이 되는지 의도해서 출발한 게 신기능주의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신기능주의 평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정치적 통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던 게 문제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통합 과정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ECSG. 그 다음에 EC. EEC. 그다음에 EC. 가서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유라통. 여기서 EC. EC. 물론 EC로 나중에 통합이 되지만 EU로가. 근데 이게 과정이 여기가, 자, 일단 거의 4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그 성격이면 70년대까지 EC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궤적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누가 막 희망과 흥분을 했냐면 신기능주의자들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론을 막 발전시켰어. 근데 지지부진하잖아. 요게 경제통합이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건 설마 경제통합이겠어? 그지? 정치통합을 기대한 거잖아. 근데 요 과정이 너무 지난했어. 길고 재미없었어. 그냥 가다가 멈춘 거야. 그러면 니즈가 다르구나. 통합을 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들은 이거야. A, B, C, D 뭉쳐서 그 무엇, ELC 통합이야. 근데 이렇게 통합하려는 움직임 보이지 않고 얘네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간에 상호 의존 등해주고, 아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굳이 우리는 뭐 같이 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뭐, 그죠? 외로울 때 협력하면 상호 의존하면 되지. 이런 니즈가 바뀐 걸 이 하스가 간파한 거야. 아이고, 내 이론 쓰레기네. 접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스로가 76년에 폐기 선언했어요. 되게 용감하죠? 내 이론은 쓰레기야. 라고 얘기했어. 지금 국민들 또는 자,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내 이론은 폐기. 보통 폐기 선언 안 하잖아. 질이 멸렬하잖아. 그냥 뭐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뭐 내가 만들었어. 근데 지금 왜? 그냥 뭐 상황이 안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인데 내 이론은 이제는 적합하지 않아. 라고 선언했어.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거야. 왜 빠르게 그게 성급하게 얘기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나올 때 하스가 자주 등장했어요. 이들이 예견했던 이론가로, 그죠? 그러면 요 당시만 해도 정치적인 통합으로 더 이상 진전하지 않고 지역 통합에 머물러 있거나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경제 통합으로 그쳐 있다는 게 바로 한계점이야. 두 번째, 내부 변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부에서 국가들이 서로 원하면 통합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눈을 부라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네들끼리 통합이 돼? 그러면 왜 유럽은 통합이, 왜 독일은 통일이 됐을까요?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데. 한쪽이 무너져서 통합된 거 아니에요? 아닌데. 동독은 동유럽에서 가장 건재한 경제를 보이는 나라인데. 그 양극체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도자로 얘기를 해보죠. 소련의 그때 잘생긴 아저씨가 누구예요? 소련의 이마에 소련 지도가 그려져 있는. 맞아. 대단한 인물이죠.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뉴 싱킹 이것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 더 이상 동독에 대한 간섭을 포기했어.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포기한 거야. 얘네들이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없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어. 거기다가 헬무트 콜, 그 못지않게 190cm 장신 아닙니까? 그 아저씨가 통합을 주도한 거야. 거기다 레이건도 도와주고.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았어. 그러니까 통합이 된 거야. 외부 변수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부 변수 왜 고려하지 않았냐 이 얘기지. 국제 체제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의도적인 결단이 새로운 통합의 시도의 중요한 요인인데도 신기능주의 이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결단이 뭐야? 야, 우리 결혼하자. 아니면 우리 뭐 통합하자.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우리 등등. 이해되시죠? 이건 뭐야? 결단이야. 이해되십니까? 남북한은 그렇게 누군가 막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그 결정의 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까짓 거 안 했으면 좋겠다가 더 높아.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죠? 가령 용원 씨는 통일을 원합니까? 네. 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려고? 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자원이 이런 게 훨씬 더 풍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갈등은 염두에 안 두셔? 어차피 저 이쪽이 알아서 망하면 그러니까 갈등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엔 통합했을 때 둘이 융합하려면 시험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동서덕이 통합할 때도 무려 30년간 교류하다가 통합했는데도 한동안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통합하려면 아무래도 한 50년 걸리죠. 50년 가지고 부족할걸? 사고가 바뀌려면 적어도 한 세기는 걸려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결혼도 하고 문화적인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사고의 체계에 흔들거림, 뭐 전체주의에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 같이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딪히면은, 근데 하도 TV에서 나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감안하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 봐. 근데 주머니에서 나가고 이런. 통일은 더더군다나 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어떤 결단력이 필요할 거야. 이해되시지?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본다면 다시. 근데 여기서 그 2페이지 위에서 지금 신기능주의 특징 고도의 권위적 의사결정 이 결단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 어디 있죠?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 같은 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 고도의 권위적 의사결정에 나타나는 그게 국가 체제가 원래 그런다고. 정치 통합이란 고도의 의사결정에 대한 산물이다. 통합도 어떤 특별한 지도자와 결정 이거와는 관계없이 정치 결정체가. 자, 그리고요, 중앙 집권 체제와 주권 국가의 통합에서 발생한 새로운 권력의 전이가 뭐죠? 처음에는 중앙 집권 체제에서 주권 국가 통합할 때 과정에서 권력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전이 되지. 그러면 개개 국가 관료들은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부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용원 씨의 자리가 나중에 통합할 때 본인의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기꺼이 수용하겠습니까? 본인은 또 희생정신을 통해서 수용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저항력이야. 관료들의 저항력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리가 주는 건 굉장히 싫지. 재현 씨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 되고 싶습니까? 멋있다. 이관왕이네, 이관왕. 옛날 사시외시 합격 이관왕이네. 그죠? 국제법 변호사. 너무 멋있는데? 우리나라 취약한 게 국제 변호사 쪽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꿈을 꿀만 하지. 네. 자, 하스의 신기능주의 한번 정리한 거 보십시다. 신기능주의 등장 배경, 이제부터 앞에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미트라인의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발전이다. 이거 이름도 네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오주의야. 그죠? 그러면, 자, 비판적 발전의 필요성이 비롯돼서 5, 60년대 활발하게 전개됐던 이론이 신기능주의야. 자, 마침 배경은 ECSC 이후에 유라톰, EEC까지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발전의 역사를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가 딱 그때 배경이야. 통합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의 국가들이 정책이자들이 야, 우리 합할까? 새로운 관할권에 자, 일단 명목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관할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바치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국가 중심으로 나가다가 ECSC나 EEC나 유라톰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구에 대한 충성심 또는 관할권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지 뭐 일종의. 그죠? 야, 새로운 기구 왔다. 이 기구에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지 더 자, 통합의 빠른 길 아니겠니? 라고 하는 쭉 진행 과정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자, 통합의 진전은 기능적 확산 효과. 아까 얘기했던 자, 뭐예요? 이게 분기 효과 같은 거잖아. 그죠? 확산 효과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기능주의는 분명히 이거야. 혜연 씨. 위에서 샴페인을 이렇게 따랐어요. 그거 밑에서 받아먹는 거야.
이거는 위에서 물을 따르는 한 내가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옮겨지는 거야. 이게 기능이에요, 신기능이에요? 기능이에요. 당연하지. 이게 의지 없이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 그죠? 이거야. 그런데 이제 뭘로 바뀌었죠? 내가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른 거잖아. 다른 결정까지 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지?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시 확산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는 미트라이니의 기능주의 설명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신기능주의야. 자기 이익 목표를 위해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그럼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파급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이걸 스피로버라고 얘기해요. 스피로버는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야. 스피로버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샴페인으로 비유한다면 스피로버는 잔을 들이대는 거야. 따라줘. 이해되시죠? 아까 혜영 씨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리면 받아먹는 입장이야. 이게 분기효과야. 파급효과라고 얘기하고. 근데 신기능주의는 뭐다? 자, 샴페인 잔을 들이대면서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지가 필요해. 내가 샴페인을 먹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이 양반 또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정치를 다원주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너무 중요한 거 설명했어요. 다원주의 관점입니다. 지역 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에 의해서 통합의 요구가 생성되고 통합을 심화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해. 이해되십니까? 다원주의 관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각을 인정하고 있는 게 다원주의야. 이런 입장에 따른다면 개인 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는데 얘네들의 통합의 요구가 막 분출되는 거야. 그럼 통합을 심화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하는 거야. 누가? 관료들이 끌고 나가려고 그래. 작정하고. 그럼 이게 통합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야, 통합하면 유리해. 시너지라는 거 몰라? 라고 하면서 많은 자원의 결합과 자, 다양한 문화의 결합은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거야. 끌고 나가는 힘을 생기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압력이 돼가지고 통합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전문가들 언제 기다려? 샴페인이 현 씨가 이렇게 쫄쫄쫄 따르는데 그거 언제 먹고 있어? 그죠? 나중에 내려올 때 한 잔이 채워주려면 난 한 세기가 지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빨리 잔 나눠 내가 따라줄게 쭉쭉쭉 그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결단에 의해서 빨리 가는 거지 그지? 네, 저는 통합은 항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지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할 때 서로 간에 공유하는 이익을 자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통합하는데 아무 이익이 없어 그럼 할 필요 없는 거지 그지? 다원주의적 정치 동학이 국가 수준이 아니라 초국가 수준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야? 다원주의적 정치 동학이래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국가뿐이 아니라 초국가 수준에서도 드러나야 돼. 야, 많은 일단 참여 집단들이 이걸 요구하면서 더 발전의 기회를 삼고자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까지 레벨업을 기대하는 게 다원주의 정치 동학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초국가적 수준은 뭐냐면 국제기구 얘기하는 거야. ECSG 같은 이런 애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했던 거 계속 반복이니까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통합은 하위 정치의 영역, 경제 영역에서 시작이 된다. 너무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의 통합은 관련된 영역의 통합을 촉진하는 압력이 돼버립니다. 까지 이해되시죠? 경제 영역의 통합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경제 영역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ECSG. 예, 다 경제 영역의 통합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아, 유럽 경제 공동체. 맞아. 유럽 이코노믹 자 일단 커뮤니티 그죠? 여기 이 시까지.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유럽 공동체. 맞아요. 유럽 공동체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유럽 공동체 그죠? 그러면 밑바닥은 뭐다? 다 경제 영역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경제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특정 경제 영역의 통합은 관련 영역의 통합을 촉진한 압력이 돼요. 통합을 위해 사전에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누구다? 아까 얘기했던 ECSC부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겠죠. 이걸 만드는 거야. 통합을 얘네들이 관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반 사회 세력들은 의사결정의 소재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해. 누구야?
이익 집단이나 이런 애들은 바뀌고 있네. 우리의 중심성이 자 국가들에서 이거로 역시 국가들에서 이거로 자꾸 옮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들까요? 요 전에 국가행위자가 바로 대표적으로 뭐 일단 프랑스, 이탈리아, 서도, 베네룩스 얘네들의 가령 프랑스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관료들인데 갑자기 이쪽으로 일단 통합이 되고 있는 거야. 충성심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야. 초국가적 행위자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죠? 아, 새로운 권위처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감지한 거 빠르잖아. 공무원들은. 힘이 세지는 과정을 놀랍게 빨라요. 이해되시죠? 복지부동할 때는 복지부동하고 설칠 쓰고 나댈 때는 또 나대는 거야. 공무원들은 풍향계가 진짜 발달했거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외교원들도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제일 외풍이 심한 동네야. 그때도 얘기했잖아. 저쪽 동네 얘기가 이쪽 동네에 소문돈다고. 세네갈에 개가 있잖아. 그러면 미국의 영사나 대사에서 그걸 들리는 거야. 걔가 그랬어? 그때 그 양재동에 있었던 그 백바지가 그렇게 했니? 싫어야. 아니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백바지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할 때 옷 잘 입어야 돼요. 공직 그 복을 입으셔야 돼. 너무 튀는 복장, 남자들이 튀는 복장 할 리가 없지, 그죠? 바로. 근데 용원 씨가 차이나 칼라 뭐 등등으로 또 그때 그죠? 그리고 마오 모자 쓰고 막 출근하고 막 그러다가 아마 퇴직할 때까지도 가 마오 막 이렇게 부를 거야, 그죠? 엄청나게 그 외교원 관료들은 심해요. 머리 한번 입고. 자, 어쨌건 그겁니다. 그러면 통합이 심화되면서 초국가적 권위체가 담당하는 규제 능력 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초국가적 기구의 제도화가 진행. 쉽게 얘기합시다. 통합이 진행되면 뭐가 세진다? 얘네들이 세지는 거야. 그지? 얘네들이. 초국가적 기구의 제도화가 정착이 되면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효과적인 얘네들이 뭘 하겠어? 가령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싸워. 그럼 얘네들이 그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제도화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세지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통합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한번 따져봅시다. 유럽만을 중심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참여하는 국가들의 다원주의적 사회구조가 있어야 돼요. 다양한 이익이 반영돼야 되지. 그럼 나도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그 유명한 터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허시먼의 터널 효과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 터널에 차가 막히고 있어요. 차선이 두 개인데 내가 여기에 있는 차들이 그냥 빵빵거리면 난리가 나. 앞에 보니까 뭔가 고장 나가지고 수신호로 경찰이 이쪽 차선을 이렇게 먼저 보내고 막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 난 어떻게 하죠? 처음에? 저희도 차선을 끼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근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차가 보니까 얘가 이쪽 라인만 보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내심의 한계. 그러면 용호 씨가 처음부터 끼는 안 돼. 처음에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끼려고 그래. 나만 끼나? 4방, 8방 끼려고 그래. 그럼 막히는 거야. 그럼 제대로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그 유명한 터널 효과. 허시먼이 얘기했던 유명한 이론이야. 그죠?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익이 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 내가 여기에서 통합될 때 관료들이 이건 이익 본다. 그러면 이 이익이 기대되면 다른 이익도 전이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어. 그럼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거야. 이해되죠? 다원주의 이익이 보장돼야 돼. 두 번째, 참여하는 국가들이 웬만한 경제와 산업, 여기 아시겠지만 6개국이 대부분 다 먹고 살만 하잖아. 비록 50년대래도, 그죠? 그럼 통합하기 딱 좋네. 세 번째,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념적 오리엔테이션이 비슷해야 돼. 뭘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민주주의. 민주.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장경제. 그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정약성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나라, 일본, 뭐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중국 안 되잖아. 북한 안 되잖아요. 대만까지 거 가능해. 그죠? 서로 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이 힘들지. 근데 그게 저 ECS나 이런 거 설립 때 내가 마셜 플랜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부터 한 10년 이후에요. 마셜 플랜은 47년 이후에 그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쫙 낙하산으로 일단 또는 헬리콥터로 쫙 뿌린 게 그 이후에 10년 후 쫙.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인강의 기적이 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지.
자, 동아시아의 통합의 어려움을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국가들이 있고요. 낮은 경제 수준의 국가들이 있고요. 국가마다 체제가 애질적이고요. 하스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야.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통합이 부진한 또는 불가능한 이유를 기능주의 논리를 토대로 분석하라.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어? 하스의 논리가 딱이지. 이해되시죠? 자, 거래주의 들어갑시다. 거래주의는 자,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통합에 대한 이론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주의는 도이치야.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공동체의 통합 과정에 관심을 갖고요. 구성원 간에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고 있고 거래 관계가 원활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통합의 수단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서로 간에 말이 통해야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그죠? 연인이 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요. 지은 씨는 어떻게 봅니까? 남친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선행 조건 물론 잘생겨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개되는 게 뭐죠? 나는 말이 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차영 씨는 나중에 여친이 지금도 여친이 있겠지만 지금 없어요. 그럼 과거에 그 프랑스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까? 말이 통해야지. 어떻게 근데 말이 안 통했습니까? 프랑스에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안 됐죠. 아, 왜? 어학이 좀 딸려서? 그러니까 원어민처럼은 안 되니까. 아, 그냥 그 말의 뉘앙스나 이런 걸 잘 읽어내기 좀 힘들다? 네,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소통의 부재? 아니 그런 거 원래 안 써는 거 같고. 이건 평소에 답답하니까. 뭐가 답답하죠? 말이 통하는데 뭐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말은 통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좀 이제 전달이 잘. 아, 그게 누적되니까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엄청 절제하죠. 차연 씨,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딱 절제.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 거 외교관의 자세예요. 같아요. 내 성격이라서. 자, 어쨌건 커뮤니케이션이야. 거래관계의 증대야. 이 이론은 너무 쉽습니다. 기능주의 이론의 한 흐름이다. 그러면 국경을 가로질러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또는 거래를 통한 사람들의 접촉의 증가는 우리가 다 연상할 수 있잖아요. 접촉하면 뭐다? 이해가 도모된다. 문화의 공유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남북 간에 가장 필요한 동질성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발생한다. 그럼 나중에 이익도 발생하겠지. 그죠?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 K 변수야. K는, 자, 보통 뭐게요? K 변수, 소문자야. 이 D가 뭘까요? 거리야. 인구야. 자, 그러면 이거야. 이거 언어 논리가 상황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쉽게 말하면 1, 2, 3, 4의 도시야. 도시간 영향도 얘기하는 그거 아닌가요? 50만, 그 다음에 뭐 일단 40만, 20만. 거리가 뭐 10km, 그 다음에 뭐 20km, 그 다음에 뭐 여기가 40km, 뭐 등등이야. 계산하는 방법이야. 얼마나 더 상호 의존되느냐. 그러면 이런 수식, 이거는 그냥 국제정책 그 파트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야. 그러면 거리의 반비례, 인구의 비례 이렇게 되는 거지. 가령 서울과 인천은 더 동질성을 유사하게 느낀다. 어디보다? 부산보다. 인구의 비례, 거리의 반비례기. 뭐 이렇게. 이게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야. 그죠? 자, 그 한마디로 말해서 자, 국가 간의 양적 거래의 증가는 질적인 변화. 너무 중요한 사회학의 기초 이론이에요. 양질 전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양의 변화가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사회학 이론할 때 가장 기초였어요.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양질 전화 뭐 이런 거야.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해겔의 논리야. 낙숫물이 바닥을 뚫을 것 같니? 뚫는다. 어느 시간엔. 이게 바로 공부가 양질 전화야. 늘 말씀드리지 않았나? 자, 국가시는 여기에요. 공부 수준이. 공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미칠 거야. 공부 시작했는데 답보 상태야. 여기서 많이 포기해. 그래서 설득하는 방법이야. 공부는 양질 전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뛴다. 근데 막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실력 그게 아니라 희망 고문이지. 뛸 거야라고. 그럼 다들 궁금해요. 언제? 근데 알 수 없어. 자기만 알아. 근데 진짜 그렇다고. 신림동에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했는데, 양질 전화 이론은 내가 확실히 깨우친 거야. 어느 순간에 공부가 답보야. 맨날 어제 했던 공부 오늘 또 하는데 뭔가 느는 느낌이 없어. 뭐 해도 뭐 이게 왜 이럴까? 너무 답답해. 막 이렇게 이게 뭔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딱 2번을 경험을 해봤어. 뛰더라고.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눈이 마치 도를 깨닫는 거? 뭐 이렇게 그죠? 득도? 여기까지 너무 심하지만 갑자기 눈에 확 이건 너무 과장이고 어쨌건 뭔가가 스스로가 레벨업 됐다는 느낌을 딱 받아요. 답안 구성이 달라져.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부는 축적의 힘이 아니라 축적은 맞는데 축적의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난 이후에 그럼 이게 양질 전화야. 그럼 이게 똑같이 사회학 이론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양적 거래의 증가가 질적 변화를 가져온대요. 양질 전화의 논리는 통합의식을 만들어준대. 세계는 통합된다는 거야. 그죠? 자, 거래주의 이론의 특징은 제도의 중요성을 덜 주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아까 기구와 제도를 강조했던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와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제도가 덜 중요한 거야. 거래가 더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쉬운 이론이에요. 공식적인 기구와 정치적 제도가 이 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한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거래 아니겠습니까?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정치 공동체는 도이치가 얘기하는 체크하실 것. 다원적인 안전공동체의 개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다원주의적 안전공동체는 뭐예요? 안전공동체는 뭐예요? 통합의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다시. 다원주의적인 안보 공동체가 있고요. 융합적인 안보 공동체가 있어. 뭐가 더 일단 단결력이 세겠습니까? 융합이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안전 공동체가 다원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뉘앙스는 뭐야? 융합적인 과정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유를 만들어 보십시오. 왜 도이치는 자, 일단 다원적인 안전 공동체에 머물고 있다. 왜? 왜 여기에 머물고 있냐고. 요 수준에 원래 기대치는 여기야. 왜 여기에 머물고 있냐고요. 다원적인 안전 공동체에 왜 머물고 있다고. 융합된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론의 특징이 뭐예요? 아, 양질 전환인데 양이 충분히 안. 거래가 충분히 되지 않은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거야. 이해되시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북한이 통일하기 위해서 빨리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신뢰. 그럼 계속 거래해야 돼. 그게 대표적 사례가 동독 서독이에요. 거래했다. 양의 수준에 도달했다. 질적 변화가 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거래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죠? 다시. 그러면 자, 도이치는 국가들의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믿을 만한 기대를 발전시켜서 현실주의자들이 국제정치를 특징 지어왔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게 바로 뭐다? 다원적인 안보 공동체 발전이다. 이해되시죠? 안보 딜레마가 뭐야? 제가 군사력 키우면 나도 불안해서 군사력 키우는 거야. 서로 딜레마적 현상이지. 제가 자 일단 이지스함을 자 일단 건조해가지고 3척을 마련했어. 난 2척인데 불안하죠? 한 척 더 만들어. 근데 한 이왕이면 한 척 더 만들어. 4척이야. 그럼 얘가 또 신경 쓰이는 거야. 5척.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안보 딜레마인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건 공통적인 안전 공동체를 안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다원적이죠. 다원주의적인 안보 공동체는 각 국가의 정부의 독립성은 지속. 체크하셔야 돼. 우리는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야. 독립성은 유지하는 게 앞에 있는 기능주의와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독립된 국가와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푸처의 말처럼 도이치의 거래주의는, 여러분들 이 이론은 도이치 이론이야. 도이치의 거래주의는 다른 통합 이론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통합이란 무리한 과정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대. 왜냐하면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서유럽은 실제로 이루은 것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바로 이 도이치 이론에서 발견돼요. 왜 우리 유럽은 통합이 안 될까? 왜 일단 우리는 지지부진할까? 이 노력을 도이치가 거래가 부족해서다 라고 해결점을 찾았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을 형성하는 집합체, 즉 접합체가 본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잖아. 부족한 거 알잖아. 상대를 인지할 수 있잖아. 이게 커뮤니케이션 역할이거든. 이것만이 집단으로 함께 관찰,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거래주의 너무 단순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통합하려면 뭘 해야 된다? 거래하래. 그리고 교류하래. 그러면 서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깨닫는데, 그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상호 필요성. 왜 필요하지 서로? 상호 보완성. 내가 너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너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 상호 의존성. 서로 기대는 거야. 이런 게 점차적으로 쭉 올라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부수적 효과들이야.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신뢰와 우호적 감정을 낳게 만들어요. 또 이러한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감정은 결국, 자, 체크하실 것, 그 유명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대요. 우리가 남이가야. 이해되시죠? 서로 간에 통합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통합도 커뮤니케이션에 또는 거래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이론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단, 커뮤니케이션, 목적, 통합, 이거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도이치가 국가 통합의 조건을 표로 나타낸 거 보십시다. 자, 12개의 통합 조건과 분류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류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에 좋아해요? 주가치. 가장 큰 가치. 메인 가치가 뭐야? 통합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서유럽에서 뭐가 다 강조되겠습니까?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나 이런 거. 그치?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야. 두 번째, 생활 양식이 동질해야 돼. 이해되시죠? 누구는 밥 먹는데 여기에서 옆에선 쌀 먹고 있어. 이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시지? 서로 비슷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통합 이익에 대한 이해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이익이 있다면 덤벼들 거야. 통합하는데 이익이 없다? 거래만 열심히 하고 동질을 하면 뭐해?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는다? 근데 둘 다 아마 필요할 거야. 이익은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거야. 이익은 기본적인 통합에 대한 전제 조건이야. 그죠?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통합 주도국이 노력하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통합을 주도하는 나라가 있어야 된대요. 어느 나라를 얘기하겠습니까? 여태까지? 남한을 얘기하겠죠. 남북한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짧으니까 유럽을 한번 빗댈까요? 어느 나라가 통합? 프랑스야. 프랑스가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고요. 예전에 바로 유럽의 거대한 통합적인 과정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슈만이나 모네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의 가장 기원은 프랑스야. 프랑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막 지네들이 설치면서 전쟁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다 생각하니까 더 이상 전쟁은 안 돼. 그럼 독일을 끌어당겨야 돼. 그때 독일은 통합된 국가 아니라 동서독 나눠질 때잖아. 서독을 먼저 아데나워를 막 꼬셔가지고 그냥 끌어당긴 거야. 이탈리아, 얘네는 이제 눈치 보는 국가잖아요. 끌어당긴 거야. 베네룩스 같은 피해자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간보느라고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6개 나라부터 출발한 거야. 이게 바로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야. 이익이 필요한 거야. 주도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월등한 정치행정 능력이 발전돼 있어야 되고요. 경제 능력도 발전이 돼 있어야지 그걸 리드할 수 있겠죠. 리더 국가의 자질이야. 또 인간과 물질과 커뮤니케이션이 교류되고 있는 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넘어가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물어봐도 돼요? 여기까지 쉬운 거야. 이론으로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옆에 7번, 8번, 9번은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6번으로 보십시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최소화돼야 돼.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국가들이 반발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내가 싫어하고 저항의식 가지고 이거 안 돼. 자, 이런 반발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엘리트 계층들이 확보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간단한데 행위들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돼. 이런 것들이 바로 통합에 대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내용 한번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커뮤니케이션의 유통 빈도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빨리 여기에서 지적해 보셔. 이건 과거에 70년대 이론이잖아. 그럼 우편물 교환을 가지고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서로 A와 B 국가 거래하는 지표를 뭘로 할 수 있냐면 왔다 갔다 막 난리가 났어. 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근거가 뭐가 있니? 하면 우편량. 이해되시죠? 자, 일단 우체국에서 일단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우편량을 가지고 알 수 있대. 그다음에 전화 통화량이야. 유선 전화. 세 번째가 물자 교류량이야. 화물차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야. 또 유학생의 교환수야. 아하, 지금으로 빨리 이거 고쳐보십시오. 현대에 맞게끔. 첫 번째는 뭐 이메일. SNS 교류량. 그죠? 또 전화 통화량은 모르겠는데. 뒤에? 좋아. 여러 가지. 영향이겠죠. 좋아. 물자 교류량은? 택배? 이거는 정보 교류 아닐까요? 택배도 되고 정보 좋아. 유학생은 그대로 관광객? 근데 빨리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은데 싸우던데 통합 안 되던데 어느 나라에? 중국이랑. 맞아, 미국과 중국. 서로 간에 유학생 숫자나 관광객, 그다음에 물자 교류 엄청나잖아. 근데 이 거래했다고 이해가 도모되는 건 아니지. 이해되시죠? 물론 동질의 이익을 가지고 있거나 공통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야. 자, 그리고요. 단일 영역보다는 다면적 거래량의 지수를 통해서 통합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유통의 경향과 비율까지 다 중요시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선 도이치가 제시하는 국가통합의 조건은 위의 표와 똑같은데 커뮤니케이션 접근법은 이 같은 가정과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두 개의 명제를 끌어내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 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파했어요. 그러면 첫째 명제가 뭐다? 거래 비율이 적정 수준에 달할 때 엘리트들의 감흥성이 뭐예요? 감흥이 뭐예요? 감흥. 엘리트의 감흥. 외부적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할 감흥이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엘리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트가 즉시 움직인다. X.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회학 이론 뭐다? 양질 전화. 쭉 양이 팽창할 때 뭐가 변한다? 질적 변화가 된다. 그럼 엘리트는 어때까지 지키고 본다? 질적 변화. 질적 변화 순간까지 지키고 보는 거야. 질적 변화에 있을 때 움직인대. 그러면 둘째. 그러면 엘리트의 감흥성이 증진되면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래. 너무 간단한 거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면은 제대로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가 감흥을 보이고요. 그러면 감흥이 증진될 때 뭐가 나온다? 공동체가 탄생된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접근 이론은 가치 문제를 경시한데 왜? 빨리 단점을 칠까요? 봅시다. 왜? 딱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모란봉호라고 들어보셨나? 모란봉배, 모란봉호. 왜? 자이니치가 일본의 교포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적자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일본으로 귀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북조선 국적이거나 아니면 조선 국적 세 가지가 있대요. 없어진 조선의 아직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이 자이니치가 사회에 어떻게 본다면 부적응자라고 보는 거야.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도 약 7, 80만이 일본에 남아있어요. 지금 200만 가까이 될 거야. 대부분 다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남아있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걸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배출하려고 했는데 60년대 초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근데 너무 놀랍게 북한은 받아줬어요. 자이니치 중에서 북한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한다. 그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선에, 즉 북조선에 감동 먹은 거지. 그래서 그때 실어 날았던 배가 유람선 형식의 모란봉호예요. 도쿄에 기항하고 이게 배를 출항해가지고 일단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움직인 거야. 몇천 명이 일단 움직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북한은 60년대 경제가 우리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전쟁 이후에 깨끗하게 일단 개선된 게 아니야.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지지. 근데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아있던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한테 편지를 못 보내요. 그러면 교류가 그때부터 일단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쪽이 편지를 보낼 때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편지를 딱 보니까 너무 해피한 거야.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뭐 일단 어버이 수령 동지에 의해서 지금 너무 해피하게 뭐 너무 여건이 좋은 데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쌀이 조금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쭉 읽다 보면 저번에 신발이 떨어진 이후에 신발이 보급이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그럼 뭘 눈여겨봐야 돼요? 잘 보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거래의 질적인 내용을 봐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맞힌 거야. 도이치론 한계점이 그거야. 거래의 양으로만 신경 쓰기 때문에 거래의 성격, 통신의 내용, 주고받는 일단 교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권 개념의 존재가 추상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시하고 있다. 주권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 국가들이 통합하면서 주권을 마치 양질 전화에 의해서 버릴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까? 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대략 이해되시면 돼요. 거래주의의 도이치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너무 간단한 거야. 교류가 뭘 가져온다? 거래가 통합을 가져온다. 그러면 자, 통합을 위해서는 뭘 필요로 한다? 양적인 거래량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다야.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요 복습 개념의 정리만 하고 자, 이게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그죠? 쉬었다 하십시다. 거래주의 통합 이론의 특징. 자, 기능주의 이름의 한 흐름이야. 했습니다. 양적 거래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계는 이런 과정에서 통합이 됩니다. 제도는 덜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거래가 더 중요합니다. 도이치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제시했냐면 안보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통합을 안보 공동체 개념으로 정의했는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다원과 융합이 있는데 어떤 게 진정한 통합입니까? 융합이겠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통합과 융합입니다. 구별하셔야 되겠죠? 통합은 뭡니까? 우리라는 느낌을 창출하는 데 가까워. 그러면 이러한 느낌의 절정에 이르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목해.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통합이 뭔지만 아시면 돼. 융합은 독립적인 단위체를 하나의 큰 단위로 합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일단 끈끈한 거야. 다시 통합을 통해서 뭐로 가는 거야? 융합으로 가는 거야. 뭐가 일단 먼저 있어야 되겠죠? 통합이 있어야지 자, 융합으로 가는 거야. 통합은 뭐다? 우리라고 하는 정신적 세계야. 근데 융합은 뭐다? 하나라고 하는 세계야. 그럼 우리가 뭘 원하는 거야? 융합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행 조건이 통합이야. 그럼 통합을 이루어서 뭘 만들어야 돼? 수단이 뭐예요? 거래야. 거래를 통해서 통합을 통해서 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국가들은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믿을 만한 기대를 발전시켜서 현실주의가 극히 얘기했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해가지고요. 다원적인 통합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두고 안착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평가는 현실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론에 대한 구별구만 한번 따져본다면 거래주의는 자, 정치적인 통일에 있어서 국제기구는 별로 신경 안 써.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융합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도의 융합, 그 다음에 우리라는 공동체에 중요한 건 융합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선행됩니다. 먼저 이뤄야 돼요. 자, 그리고 거래주의 이론의 평가를 보시면은 정치와 지도자의 역할은 자,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언제, 왜, 어느 정도 거래가 통합, 이거야. 언제, 왜 통합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이게 바로 통합인데 통합까지 가는 과정이 모호한 거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들의 궁금증이겠죠. 자, 그리고요. 자,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자,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진다. 측정이 가능한 변수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던 측정이 곤란한 감정적 지수는 여기에서 배제된다. 이해되시죠?
미 중간에 아무리 친을 일단 아무리 교류를 많이 하면 뭐해? 얘네들의 무형적 지표가 뭐예요? 악감정, 서로 간의 증오감.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지표까지 반영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도이치가 제시했던 거래주의와 안보 공동체 개념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등장 배경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도이치가 얘기했던 거래주의와 안보 공동체는 서브 개념이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정치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만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를 비판한 거야. 너희는 과정만 강조했지? 우리는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 최종적인 결과를 제시한 게 거래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합되거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익 달성과 관련됐던 안보 공동체의 개념을 드디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하면 머릿속에 딱 안보 공동체 개념을 떠오르시면 돼.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제시했다? 소통이론. 벌써 세 번째 반복이야. 민족의 형성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언어 소통이 우리가 한국어라는 언어 소통이 가능할 때 정체성은 너무 쉽게 결정되는 거야. 거래주의라는 수단이 국가들의 통합을 가져오는 데 지름길이야.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해선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언어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통합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으로 꼽히는 게 어디다? 대서양 국가들이야. 아니 서유럽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문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안보 공동체를 위해선 이렇게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안보 공동체가 뭔데? 한 집단의 사람들이 일정 영역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거야. 오랫동안 이 확신을 여기저기 일단 심어주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기구와 관행을 갖게 된 조건을 많은 걸 충족할 수 있는 공동체. 쉽게 얘기합시다. 안보가 더 이상 국가 내 발목이 안 되는 안정성에 이르는 집단을 우리는 안보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까지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국가 내 전쟁 없지, 갈등 없지, 그 다음에 트러블 없지, 이런 것들 묶어서 우리는 안보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여기서 평화적 변경이란 대규모의 물리력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력이 얘기하는 건 뭐죠? 공권력 같은 거야. 국가들이 강제로 일단 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통상 제도화된 절차, 가지고 있는 제도가 충분히 우리의 접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국제기구 그따위 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자, 평화적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죠? 최소한 공동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동질감이라는 끈끈한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가지고 있어요. 공동이익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묶여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걸 묶여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얼마나 교류하고 거래하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도이치 하면 상징어가 두 가지입니다. 융합이냐 다원이냐. 벌써 몇 번 했습니다. 융합은 뭐겠습니까? 주권이 하나야. 하나의 연방국가 구성하니까 주들에 관련된 개인적 속성은 죽는 거야. 통일을 위한 궁극적인 게 바로 융합이에요. 그죠? 미국의 각 주가 USA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주들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융합된 안보 공동체다. 다원은 뭔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별로 적합한 예가 아니고요. 이유 보시면 돼. 이유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독립성 아래에 각 국가가 다원적 안보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야. 다시 주권은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야. 바로 이후에 27개의 각 국가가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그럼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EU는 안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기구죠? 왜 북대서양 조약기구 약어가 뭐예요? 나토잖아. 나토로 해결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유럽은 다원적 안보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이해되시죠? 다시 뜯어보십시다. 주권을 나누어 가졌어. 27개의 국가들이 주권을 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나토야. 그러면 냉전기 이유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지금의 유럽이 다원적 안보 공동체다. 그러면 거래주의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통합을 위해서는 기구의 활용은 됐고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증가하는 거, 거래를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까지 이해되시잖아. 뭘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국가들이 더 친한 거야. 교류가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국가들의 거래가 여러 분야에서 일반적 기대 이상의 수준으로 활발해지게 되면, 즉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뭘로 온다? 통합이라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유럽은 다원적 안보 공동체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야. 자 다시, 자 지금의 유럽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봐야 돼. 이거야. 처음에 각 국가들이 이렇게 다원적 안보 공동체로 갈 때 뭐가 필요하게 해요? 요게 중간에 매개가 뭐가 필요하게 해? 거래? 오, 거래. 거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류, 공동의 이익,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교류하는 거야.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게 또 거래합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거래, 즉 커뮤니케이션이 자 이렇게 각 국가에 독립된 상태에서 다원적 안보 공동체로 갔고요. 이게 지금 EU에서 실현되잖아. 나토라는 자 궁극적인 가치 일단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안보가 확보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더 좋지. 근데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EU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거의 근사치가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지금은 현재 스코어 어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여기까지 와 있다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 도이치 이론을 통해서 유럽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라고 할 때 기본적인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 어렵죠? 근데 할만해. 이 정도면. 주화 체계론과 두 개만 더 일단 우리가 정리하면은 끝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십시다. 기능주의랑 거래주의 다 완성된 통합은 비슷한 거죠. 최종 자원은 비슷한 거. 그죠. 공적인 목적은 통합이야. 개별국가 주권 없어지고. 자, 쉬었다 하십시다. 좋습니다. 요 오후의 수업은 언어? 오대혁 교수님의 언어? 네, 오전에 했어요. 또 있는데? 아, 그거는 막 공기업. 아, 공격. 간식. 그렇죠. 드릴까요? 뭐, 뭐도 드려요? 젤리 있어요. 곤약 젤리도 있고 떡도 있고 이건 뭐예요? 앙금떡. 앙금 먹은. 앙금떡이 뭐예요? 앙금떡 그거 봐도 안에 돼요? 앙금 대박. 네? 초코 줄래요. 고맙습니다. 천영 씨는? 왜 이렇게 피곤해요?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아주 혼절하던데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게 뭐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해?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해? 왜 요새 몸이 좀 그래요? 아, 요새 약간 독감이 잘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 형. 오늘의 할당량입니까 그게? 네. 오늘의 할당량? 오늘 할당량은 아니고 일주일치 일주일 때 이렇게 막 풀어? 괜찮은데요? 왜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아까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여쭤봤는데 이 거래주의에서 그러면은 그 기능주의랑 비슷한 정치적 결단이 좀 거래주의는 그렇지 리더에 대한 뭐 그런 논리는 아예 전개가 안 되는 거지.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 조화 체계로는 여러분들 쉬운 건데 뭐 그냥 기본 개념만 쭉 익히시면 돼요. 조화 체계는 푸차라. 이제 자
연방주의는 아예 학자가 안 나오니까 됐고, 기능주의 누굽니까? 리트라이니. 그리고 신기능주의. 하스, 그 다음에 거래주의. 도이치. 그 다음에 조화체계로는 푸차라. 이해되시? 오케이. 자, 푸차라의 견지에서 실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체제로서 조화체계가 뭘까? 말 그대로 그냥 어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행위자들이 일관되게 그들의 이익을 조화시킨대. 어허, 조화래. 그들의 차이점을 타협한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철학, 동양 철학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네. 동양 철학 좋아하십니까? 서양 철학 전공하셨어? 서양 철학인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건? 전공이라서 싫어요, 그냥. 동양 철학을 싫어하신다고? 네. 왜? 전공이라. 아, 본인의 전공이 그쪽이시구나. 왜요? 왜 싫어하셔? 네, 동양 철학이요? 그 너무 저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닌데 너무 아저씨 틱해요? 할아버지 틱하고? 너무 서양 철학도 정답이 없는데요. 동양 철학은 더 뜬구름 잡는 거? 네. 그렇긴 하지. 어떻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그러지. 귀에 걸면 귀걸이, 그지.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거. 그놈의 도로 도대체 3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게 동양 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양 철학 보면서 전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양주라는 사람이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런 이익도 취하지 말자라는 거. 그냥 그러니까 완전 개인주의잖아요. 그래도 서양 철학은 좀 윤리나 철학 과정에 대해서 실증주의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동양 철학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네. 관념적인 걸 강조해서. 기와 체질 뭐 그런 약간 근데 서양 철학도 계열이 있는데 특히 어디를 좋아하셔? 논리학이요. 논리야. 특별히 철학보다는 어떤 네. 정합적 분석. 그래서 리트나 이쪽에 관심이 당연히 그렇고. 저는 국제법이 제일 좋아요. 철학적 사유라는 게 이게 쉽진 않지. 왜 갑자기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이런 얘기가 너무 철학적 사고예요. 보십시다. 실증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행위자들이 일관되게 이익을 조화시킨다. 이게 뭐야? 서로 간의 자기의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타협한대. 그리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대. 정말 이것도 뜬구름 잡는 거지. 자, 그리고 그렇게 한 끝에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대. 뭐가 문제야?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조화롭게 끌고 나간 일련의 과정이에요. 뭐 이게 대단한 일단 문제의식을 거둘 수는 없는데 몇 개만 체크합시다. 푸차라와 통합 이론들이 현재 통합 상태보다는 미래 예측. 우리는 나중에 통합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당위성, 해야 돼. 마치 통일같이. 이런 걸 치중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 모델도 통합에 대한 적합하게 기술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거야. 뭐가? 통합 이론들이 그동안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기능과 신기능주의가. 해야 돼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지금 한 상태를 잘 못 보는 거야. 당위만 입장을 일단 살펴보니까. 이해되시지? 왜? 통합에 대한 건 우리가 통합해야 돼라는 전제를 늘 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당위성에만 몰두하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왜 통합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외교원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기본적인 논리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응용한다면. 조화체계론의 특징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푸차론 입장에서 본다면 실증적이래. 그냥 너무 구차하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증적이래. 여러 요소 중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실증이야. 그러면 신기능주의 이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다. 통합은 국제 국가 체계에서 고도로 제도화된 체계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래. 제도적, 헌법적, 표준화된 조직의 연계망을 통해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대. 아하, 거래야 거래. 그러니까 뭘 통해서? 조직의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는 앞에 있는 도이치의 거래는 그냥
마치 들판에 내놓은 것 같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어디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거래. 연계망 속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고도로 계산화된 거야. 그리고 심리적, 태도적인 환경으로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가 지배적인 논리가 되어야 된대요. 이해되십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래. 왜 통합하려고 하는 거야? 목적 중심. 그죠? 국가 안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죠? 효연 씨는 언제 결혼하실 거야? 없는데요, 생각이. 미혼주의예요. 진짜요? 네. 아예? 왜? 왜? 정신머리 제대로 박혀있는 인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랑 양모는 지속계로 있어요. 늙어서. 아, 실버타운에? 네. 요즘 이렇게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별론가요? 그냥 자체가.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시끄러워. 너무 남혐이다. 아니에요. 요즘 위험합니다, 교수님. 남동생도 다 했어. 뭔가 근거를 대죠. 왜 남자가 왜 이렇게 싫습니까?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렇군요. 진짜 없어요, 진짜. 이제 단어 선택 위험해요. 라면은 아니에요. 저는 28을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왜요? 네? 왜? 저기 사주를 봤더니 왜 28이에요? 네? 9수 걸리기 싫어서? 아니에요. 지금은 남자친구 안 하고 싶어서. 아, 진짜? 네. 지금 혹시 남친은 뭐 하셔요? 남친이요? 형사예요. 진짜? 네. 아, 수사과에 있어요? 네. 대박. 강력계 형사요? 네. 제가 뭐 강한 강사를 좋아해가지고. 대박. 부드러운 사람보다. 나이는 어떻게 돼요? 네, 저는 다 4살 많아요. 아, 그 남자친구분이랑 결혼을 네. 세은 씨 28에 하신다? 외교원 합격하죠. 외교에 나가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는. 외조해야지 뭐, 그죠? 아, 그럴까요? 외사과 나중에 외국으로 또 발령을. 대단한데? 너무 TMI. 죄송해요. 아닙니다. TMI. 아니,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거는 되게 부조리해. 형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드리면 돼요. 아유, 내가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나요? 아유. 이게 너무 사적인 문제인가? 그럴 수 제가 직접 있구나.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자, 이게 문제야. 이 책의 대중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안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혼은 이렇게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화 체계로는 바로 그거야. 국가들이 왜 통합하는지 목적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 왜 우리가 합해져야 되지? 상호 보상의 공동의 의무감이 있어야 된대. 그럼 이 체계의 대중들은 체제 자체가 합당하다고 일단 믿어야 된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일단. 그러니까 왜 결혼해?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죠? 결정의 결과물을 권위적인 걸, 그죠? 결정의 결과물이 뭐야? 결혼이라는 게 권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대.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합하지. 근데 이 책의 일반 대중은 특히 딱히 초국가적인 것에 동화될 정도의 그런 매몰도는 없어도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그냥 평상시대로 살면 돼. 다만 국가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통합되는 거야. 밑에 있는 국민들은 뭐 그거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조화 체계가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에서 국가가 여전히 중심적인 행위자. 일단 필수적인 이겁니다. 자, 따라서 통합이라고 하는 게 국가 체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잠옷 흥미로운,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국제 국가 체제야. 통합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 체제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흥미로운 국제 국가 체제로 본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만의 유일한 행위자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외에도 여러 내부의 행위자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초국가적인 국제기구도 인정하는 거야. 됐어. 두 번째,
조화 체제는 고도로 제도화된 체제야. 우리가 그냥 얼기설기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뭉쳐진 존재를 보시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화 체제는 제도로 정착된 체제야. 즉, 조화 체제는 행위자들이 수립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통상적인 절차가 뭐예요? 제도잖아. 네트워크를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의 기존에 있던 체제는 네트워크 체제가 아니야. 그냥 통합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는 아니야. 정확하게 계산된 네트워크 속의 체제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 자 연상이 되십니까? 자, 심리적 태도적인 환경으로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가 조화 체제의 지배적인 정치 교리가 되어야 돼요. 실용주의 체크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실용적 정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대. 조화 체제는 개별적인 국가만으로는 부적합해. 국제 체제 속에서는 국가 혼자 행동이 안 돼. 그럼 국가 안에 상호 의존적인 인식이 지지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너 나 필요해. 너 나 필요하지 않냐? 우린 서로 간에 제도 속에서 교류할 수 있는 통합적 체제야. 이렇게 마음먹는 거야.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중들은 그런 체제가 합당하다고 수용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동화될 필요는 없는 존재. 되게 쿨한 존재야. 이해되시죠? 국가들은 통합되는데 개인들은 자기 영역을 일단 생활하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통합이론이에요. 근데 고춧가루가 하나 있어. 이게 호프만이 얘기했던 정부관주의야.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치 현실주의는 뭡니까? 본인이 이해하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현실주의는 뭐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자유주의예요, 현실주의예요? 자유주의 하고 있어. 자유주의는 국가들이 서로 간에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야. 어렵지 않지? 국가들이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존재감을 믿는 거야.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게 외교정책 결정이론이고요. 그 다음이 통합이론이야. 다 자유주의 계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협력 충분히 가능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책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그때 한번 올렸는데 그 책 읽으셨나? 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그 책 통하면 딱 와닿을 수 있는 책을 내가 올렸는데 모르시나? 아이캔베리 책 올린 적 없나요? 그 결정의 순간 말고는 딱히 따로 언급하신 그래요? 그거 한번 중고 서적에서 한번 구매하신 다음에 각자 십시일반에 돌려보시면 책 이름이 뭔가요? 책 이름이 뭔가요? 아이캔베리의 내 책 이름을 늘 기억을 못해요. 아이캔베리요? 내가 올려줄게. 아, 네. 내가 여러분들의 책 소개하려고 책 표지를 내가 찍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자유주의 계열을 딱 이해할 때는 도움돼요. 숙제. 남친 무섭지 않나요? 아니요. 갑자기 수갑을 덜거덕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뭐 할 때 말씀을 계속 어려우시. 알겠습니다. 형사적. 그래서 누가 임금을 체불하다. 너무 가까운 데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국가시한테 질문 던지냐면 요게 현실주의론이야. 6번이. 그러니까 비교해보란 얘기야. 호프만의 정부관주의는 현실주의적 정부관주의야. 쉬워요. 이게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협력을 믿지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지? 국가 안에 야성적인 모습만 보이는 거야. 우리 현실주의 들어가면 얘네들은 적이에요. 자, 호프만은 현실주의적 정부관주의를 발표합니다. 의미 한번 들어갈까요? 현실주의에서 가정한 국제정책 유일한 행위자로서 국가가 통합에서도 똑같대. 통합은 얘도 보는 거야, 호프만도. 근데 이런 통합에서도 누가 통합을 유도하냐면 국가만이 유일하게 통합한대.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논리는 아니에요. 통합에서 국제기구는 마치 혼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다? 국가 여전히 깔려있는 거야. 회원국들이 국가 이익을 수렴해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 자, 국제기구 이퀄 도구적 존재야. 그러면 얘 별 볼일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UN 보십시다.
국가들이 이게 충돌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유엔 자체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 시사적인 거. 국제기구가 이번에 난리 났어. 달아요? 다시. 유엔이 이번에 이슈 탔어요. 빨리. 안 좋은 면에서 이슈 탔어. 그 이스라엘 관에서 규탄하는 그.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범죄 집단이야. 그 최현 씨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네? 범죄 집단이야. 왜? 전혀 모르셔? 놀란데? 이거 여러분들 이슈 정말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날 떠오를 수 있는 국제라는 꼭 필독하셔야 돼. 제일 잘 나와 있는 그 일간지가 한국일보가 좋아요. 한국일보가 요새 많이 좋아졌어. 국제란이. 여러분들 특히 올려드린 기사 중에 한국일보가 꽤 기사가 많아요. 다시 유엔이 왜 이번에 걸렸냐면 관련된 유엔은 전문가 그룹이 있고 직원 그룹이 있고 고위 공무원단이 있는데 그 밑에는 지역 전문가들의 일부가 이번에 가자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하마스가 공격해서 이렇게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관여되냐면 유엔 직원이 관여돼 있어. 유엔 직원들이 납치할 때 유엔 직원들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기구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관여돼 있다고. 납치를 도와줬다고. 말이 돼? 충격적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뭘 뺐냐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유엔 그 기금인데 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프랑스, 미국 등등이 선언을 했어. 그래도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마스가 선제 공격해서 납치해 왔을 때 그때 도와줬던 행동에 도와줬던 애들 중에 유엔 직원이 있었다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유엔은 비정책 기구거든. 아시잖아. 그리고 구호 활동에 가장 천병에 서 있는 활동가들인데 그들이 정치 색깔 띠고 심지어는 범죄에 관여된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야. 이해되시지?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사죠. 그러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개인적 일탈 아닌가요? 아니지. 기구를 통해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일탈 수준이 아니지. 유엔이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했어요. 이해되시지? 팔레스타인 사람. 그런 것 같아. 아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랍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슬쩍 뭐 그런 성격으로 빠진 거지. 이해되시지? 뭔가 만약 이게 금전적인 게 일단 수수됐다면 이제부터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기구의 순서도 잃어버리고 정치에다가 거기다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거야. 아주 대표적인 사례지. 그러면 제가 기구를 설명할 때 유엔을 설명한 것처럼 국가들이 기구에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자, 배경 한번 보시죠. 중요한 사건을 내가 말씀드릴게. 드골 대통령 얘기야. 이 시면 우리 중간에 유럽 경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위원장인 할슈타인에 의해서 그 유명한 할슈타인 원칙의 그 인물이야. 그러면 이 의회에서 유럽 의회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 시에 파견했던 프랑스 직원이 되게 많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시는 국제기구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많이 들어갔어. 활동했어. 초기엔 그랬겠지. 그죠? 프랑스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했잖아. 드골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시의 기능이 강화되면 정작 반대로 국가의 기능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갑자기 안티가 온 거야. 그러면서 관련된 프랑스 직원을 다 뺀 거야. 기구 어떻게 됐죠? 중간에 마비됐어. 이게 그 공석의 위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이었어. 이해되죠?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시의 모든 강요 이사회 자국 대표를 다 철수시켰어. 그럼 이건 우리가 그냥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야. 뭘 얘기하는 거죠? 기구가 언제든지 그렇게 마비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더 중요하다? 국가가 좌우하는 거야. 국제기구의 순수성 그런 게 뭐 있어? 독립성 개뿔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냥 위에는 표면에 그냥 기구일 뿐이야. 너무 이제 극명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나는 호프만의 정보화주의를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이야. 이것도 논문 나중에 한번 드릴게 보셔. 그죠? 주요 내용은 국제기구는 결론은 자율성 없어. 국제정치의 도구적 부수적 존재에 불과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별거 아니야. 자, 현실적으로 당위적으로 모두 도구적 수준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극단적 아니겠어? 좀 그런 면도 있지.
유럽 통합의 성과는 신기능주의 파급 효과가 아니라 회원국에 넘어가시면 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침체와 발전기가 교차하는 양상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통합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일 수밖에 없다. 결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호프만의 정부관주의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논리 하나만 더 보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몰아붙이기야. 몰아붙이기 좀 들어보셨나요? 자, 유명한 자유주의적 정보관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호프만의 자, 정보관주의와 대결점에 서 있는 이론입니다. 보십시다. 회원국의 국가 이익이 국제체제의 속성에서 도출된다는 신현실주의.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주의적으로 보는 정보관주의야. 국가 이익의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국내 정치 과정에서 결정된대. 다시 국가 이익의 상당한 부분은 국내 정치 과정에서 결정된대. 근데 그게 뭐라고? 국내 정책 측면의 고려야. 그러면 국내를 강조했던 건 자유주의적 속성이야. 그러면 밑에다가 이거 하나 메모하실까? 블랙박스론. 뭐게요? 블랙박스가 뭐죠? 국내적인 요소야. 현실주의의 기본 과정이야. 블랙박스 안 본다는 얘기야. 다시 블랙박스가 뭐냐면 인풋, 아웃풋. 이해되시지? 국제 정부로 자, 정책이 결정돼서 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중간에 과정은 생략.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국내 정치 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다 생략. 그래서 현실주의 이퀄 블랙박스 열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현실주의 또 다른 이름이 블랙박스, 암상자 이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네는 그거 아니야. 블랙박스 아니고 우리는 국내 정치 요소 중요하게 한다. 블랙박스 연다. 자유주의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국내 정치 강조하는 거 자유주의 요소야. 정부간 협상을 강조하는 거 정부관주의야. 두 가지를 겸한 거야. 그러면 통합 분석의 세 가지. 자, 유럽의 통합을 예를 들었습니다. 회원국의 정책의 선호가 정의됐어. 뭐가 좋아하는지 딱 정의된 거야. 얘를 토대로 국제 협상을 취할 수 있는 자, 입장, 스탠스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다원적인 국내 정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야, 누가 나가야 되냐? 누가 대표냐? 누가 어떤 걸 의미를 잡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야. 두 번째, 회원국들 사이에 상충하는 국가이익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거야. 국가들이 내세웠던 이익은 다 다를 거 아니야. 프랑스가 내세우는 거. 그 다음에 독일이 내세우는 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유럽연합에서 드러났던 과정이야. 세 번째. 주권의 위임과 주권의 공동행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거야. 뭐야? 이거야. 이거 만들어지는 거야. 이유. 이거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너무 간단해. 국내 정치를 조율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국가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야. 세 번째 뭐죠? 제도 만드는 거야. 간단하잖아. 근데 이게 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자유주의래? 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들이 협상하고 다 얘기했던 거잖아. 근데 뭘?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걸 조율하는 거야. 다시 국내 정치 과정. 두 번째 뭐가 들어온다? 타협과 협상 조정한다. 세 번째 뭐다? 제도 만든다. 이거잖아. 그죠? 이거는 몰아붙이기 강조했던 자유주의 입장의 정부관주의야. 물론 정부 중요하지. 근데 뭐가 중요하다? 국가 간의 이익을 서로 조정하는 기관이 중요하다. 그죠? 이거지. 자, 마지막 다층적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다층적 관리체계. 거버넌스가 뭡니까? 거버먼트와 거버넌스는 뭡니까? 거버넌스를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협치라고 그래요. 협치. 그러면 다층적 관리체계는 유럽연합에 대한 정부관주의에 의한 국가 중심적 극복을 시도했다. 너무 어려워. 유럽연합에 대한 정부관주의에 대해서 국가 중심적 극복을 시도했대. 그러니까 국가 중심성.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를 발전한 거 아시지? 네. 통치 개념에서 협치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통치는 정부가 혼자 단일한 구성체야. 협치는 뭐야?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부가. NGO 단체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각종 국제기구 도움도 받고 혼자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치야.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세계화로 인해서 다양한 거버넌스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통합과 맞물려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가 더 가속화되는 거야. 주요 내용 바로 들어갑시다. 기존의 국가 보유하던 권위가 뭐로 양분되겠습니까? 초국가적 국제기구로 또는 지방정부로 자 각종으로 분산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권위가 분산되는 건 각 계층 간의 정책 의사소통과 영향력을 위한 채널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야. 여기저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의견들이 교환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단 층위로 분산되는 거야. 유럽연합을 하나의 정책 조직체로 일단 파악한다면 이 조직체에 다양한 층에서 권력과 영역이 마구자구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가 보통 세 개의 필라라고 얘기해서 상위체, 중위체, 하위체가 입체적으로 서로 간에 계속 교류하고 주고받고 계속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층이라고 하는 권위적 하이어라키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층위별로 계속 교류가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것들이 국제기구에서 볼 수 있대. 그러면 다층적 거버넌스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다양한 국가, 그 다음에 중간 조직, 상위 조직이 계속 교류하는 끊임없이 또 외부적으로 누가 일단 역할을 하겠습니까? 국가들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에 영향을 주는 거야. 너무 복잡한 네트워크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유럽연합 내 지역 간의 격차는 유럽연합의 번영과 안정에서는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의 통합을 끌어내는 것 이외에도 지역 간도 통합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유럽 통합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서유럽 국가들과 어디가 일단 차이가 나겠습니까? 동유럽 또 더 낙후된 건 아직 EU에 가입하지도 못한 나라들이 있어. 어디죠? 유럽에? 어느 지역 국가군이 있어. 서부, 북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은 나름대로 통합이 딱 돼 있어. 뒤늦게 들어왔던 동부 유럽도 폴란드부터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쪽 지역은 일부만 들어가 있어. 슬로베니아 정도만 들어가는 거야. 어느 나라죠? 발칸 국가들이야.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는 이후의 통합 과정에 방해가 될 거야.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통합 가지기 전에 층위별로 통합이 또 이루어져야 돼. 이해되시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다. 하위체와 상위체가 서로 보충성. 내가 도와줄게. 끌어와. 밑에 애들이 알았어. 끌어올려줘. 이렇게 서로 간에 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후에 세 가지 과정을 마지막입니다.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 맞아요. 근데 정책 결정은 예전처럼 독점하지 못해요. 다른 행위자들과 공유하고 교류해야 돼요. 또 유럽연합에서는 국가들이 공동결정하게 됨에 따라서 개별 정부의 통제력은 점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국가들의 주권도 점점 약화되겠지.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한 거야. 세 번째, 정치의 일단 여기서 아레나라고 얘기했잖아. 이 아레나의 의미는 뭐예요? 예전에 결투장 맞아. 그러면 대결의 구도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정치는 맞아. 정치는 그렇게 아레나야. 예전에 검투사의 장이야. 상호 연결돼 있어. 네트워크 돼 있다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 어이씨, 웬트는 못할 것 같은데. 네. 딱 구성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웬트는 구성주의 기초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국가 간의 통합이론은 나중에 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통합이론의 그 결과나 평가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이렇게 합시다. 내일 수업하잖아요. 네. 30분 땡기잖아. 네. 그래서 이거 하고. 4시부터 수업이죠? 네. 한 20분이면 될 거야. 그거 해결하고 우리 내일 우리 외교 면제 다 안 끝났죠? 어떤 거? 뭐 남았죠? 외교 면제 뒷부분에 약간 남았어요. 아, 기타 영사 면제 이런 거 남았나요? 오케이. 내일 합시다. 수고하셨어. 네. 국가치고 내일 가져오셔야 돼. 네.